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이 트랙 2가 특별히 이제 생성형 AI, 특히 챗GPT에 관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하시는 데 있어서 아마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챗GPT만큼 유용한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유용한 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주로 보안 쪽을 합니다. 시큐리티하고 그다음에 윤리를 하고, 그래서 인터넷 윤리 학회장을 하고 나서 이제 인공지능 윤리를 지금 올해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30일인데 챗GPT가 딱 1년 전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이 딱 1년. 그래서 오늘 행사가 챗GPT 1년 기념 행사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인데, 인류가 AI를 쓸 때 여러분들 아마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헨리 키신저라는 이 장관 아시죠? 아주 그분이 나중에 이제 뭐 정치도 하시고 많은 철학도 하셨는데, 그분이 최근에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인류는 아직 AI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분 뭐 기술을 아시는 분이 아닌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많은 인공지능 개발하신 분들이 뭐 인공지능도 모르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년 돌이켜 보니까 그분 말씀이 상당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헨리 키신저가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딱 100세로 돌아가셨는데, 뭐 중요한 일들이 꼭 마지막 날 터지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또 최근에 샘 알트만 아시죠? 오픈 AI의 대표가 잘렸다가 5일 만에 복귀됐던 사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달라고 그랬을 때는 잘렸던 날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샘 알트만이라는 이야기할 때 전 오픈 AI 대표라고 빨간 글씨로 제가 이렇게 딱 써놨는데, 주고 나서 저걸 바꿀 수 없어서 그냥 뒀습니다. 챗GPT가 나온 지가 1년 됐는데 보통은 이제 기술이 나오게 되면 가트너 그룹에서 보통 이제 하이퍼 커브라고 그래서 이렇게 파형처럼 기술의 관심도와 기대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립니다. 쭉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이제 기술이 괜찮으면 다시 또 끌어올리는 파형을 그리죠. 그런데 AI는 그 파형을 3번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끌어올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개의 골짜기가 형성이 돼서 AI는 2번의 겨울길을 맞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3번째 여름기고요. 그런 면에서는 챗GPT가 3번째 여름기를 본격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기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특정한 분야만 잘하는 AI가 아니고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이른바 이제 사람처럼 다방면의 생각을 하는 AGI의 첫 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들게 합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AI는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 챗GPT부터는 이제 생성형이라고 그래서 얘가 직접 만들죠.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성 문제도 생기고 저작권 문제도 생기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몰고 왔는데, 어느 정도로 잘 만드냐면, 보통 우리 사람 가운데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는 건 없어도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도 많은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못 당합니다. 그렇죠. 그 챗GPT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 딱 그런 형태입니다. 절대 뭐 말문이 막히지 않고 뭘 물어봐도 대답을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입니다. 얘가 뭘 알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처음에 챗GPT의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기반 모델을 GPT 3.0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GPT 3.0은 그냥 과장하자면 디지털로 존재하는 인터넷상에서 또 오프라인상에서의 모든 인류의 지식, 특히 텍스트 기반을 다 학습을 했습니다. 물론 뭐 빠지긴 빠졌지만 다 학습을 했습니다. 2021년 9월까지 학습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는 어두운 지식도 있습니다. 어두운 지식. 또 성인들만 봐야 되는 지식도 있고요. 뭐 전쟁, 사기, 범죄, 성인물, 뭐 이른바 접근 금지인 그런 데이터들도 상당히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형으로 오픈하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그렇게 3.0 기반으로 한 챗GPT하고 사람이 대화를 하면 그냥 바로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지금은 챗GPT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걔가 대답하는 형태잖아요. 걔는 원래 물어보면 대답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냥 대화하면서 자기가 필요하면 또 물어도 보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분야에 해박한데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
오픈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오픈하면 안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나를 주어로 해서 표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주어로 하는 수많은 문장들을 읽었고 뭐 소설이나 대본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읽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있다는 게 아니고 생각이 있는 것 같은 문장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다가 너의 생각은 어때? 하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원래는 3.0 기반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너 생각 틀린 것 같은데 내가 네 생각 바로 잡아줄게. 잘 들어봐.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에서 바로 오픈을 못하고 3.5까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른바 이제 인간에 의한 강화 학습이라 그래서 이제 채찍질을 든 거죠. 너 말 잘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다음 어느 경우는 이제 이게 인스트럭트 GPT도 활용을 해서 막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해서 네가 나를 주어로 하는 생각하는 거 절대 말하지 마. 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챗GPT한테 네 생각은 어때 하고 물어보면은 대답 안 합니다. 저는 AI라서 점점점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범죄나 성인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그 어두운 부분의 지식을 이야기하면 역시 피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시키는데 딱 2년 5개월 걸렸습니다. 3.0에서 3.5 가는데 2년 5개월 걸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른바 이제 가두리 작업을 한 거죠. 가두리 작업을 했는데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픈할 때 딱 1년 전에 미성년자 사용 금지입니다. 그렇게 2년 반을 했는데도 미성년자 사용 금지고요. 그나마 고등학생들 15세 이상 18세까지는 부모가 승낙하고 부모가 옆에서 모니터링 할 때는 써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세 이하는 부모가 승낙해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글의 바드는 나중에 나왔죠. 구글의 바드는 18세 이하는 부모가 승낙해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바 X는 몇 살일까요? 사용 가능한 연령이? 뭐 이야기 안 들어보셨죠? 네이버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하죠. 네, 그런 이야기 하면 괜히 찬물을 쫙 끼얹는 거기 때문에 마치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실제 거기 네이버도 18세 이하 사용 금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챗GPT가 들어왔을 때 우리 이제 VIP께서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 공무원들도 다 써야 된다. 이 말 한마디에 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뭐 교육부부터 시작해서 다 비상이 걸려서 비상 걸리면 알잖아요. 밑에까지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초등학교에서도 챗GPT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교육 수월성을 높여라. 막 이런 미션들이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김 교수 내가 논문을 썼는데 챗GPT를 이용해서 초등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굉장히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만큼의 이렇게 개선이 있었던 실적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논문을 내겠다고 막 그러셔서 제가 교수님 그 진짜 논문지에 발표하실 겁니까? 발표하겠대. 그런 교수님 나중에 교육부 장관 못 하세요.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윤리적이지 않죠. 초등학생 사용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걸 처음에 놓쳤죠. 놓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만들었던 당사자였던 샘 알트만도 처음 오픈하고 나서 점점점 트위터에다가 본인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사건이 겪을 때마다 이 사람이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점점 AI가 무서워진다. 이거 트위터에서 해킹 사건 벌어지고 나서 일어났던 건이고요. 그 다음에 4.0으로 오픈하고 나서 3.5에서 4.0 오픈했으면 뭔가 이전의 단점들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4.0 오픈했다는데 3.5에서 나타나는 헛소리, 할루시네이션 나오고 그 다음에 탈옥, 제일 브레이크 여전히 있고 개인정보 침해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보니까 뭐 차별, 공정성도 없는 거 그것도 여전히 있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정말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람도 완전한데 AI라고 완전하겠냐? 야, 이거는 만든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약 현대자동차를 샀는데 이번에 한 5, 6천만 원 주고 차를 한 대 샀는데 고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쓰는 거예요. 막 100km씩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씁니다. 자동차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이 차가 왜 산지 지금 며칠도 안 돼서 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이 불안전한데 자동차라고 안전하겠습니까? 그런 자동차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챗GPT는 만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5월달에 미국 그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 나가서 AI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해달라.
본인들이 낸 프로덕트에 규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규제를 해달라고 그러고 7월 달에 7개의 AI 기업들이 모여서 백악관이랑 같이 A 커미트먼트라고 해서 8개 항목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이게 규제 항목입니다. 그리고 그 규제가 끝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그리고 그 위에 이거에 준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은 20개의 우방 국가와 같이 합의를 마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7월 달에 발표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그 내용대로 딱 10월 말, 미국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마지막 날 합니다. 마지막 날. 챗GPT 발표도 11월 말,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도 10월 말. 그래 뭔가 이렇게 충격을 완화시키나 봐요. 그래서 10월 말에 행정명령을 발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발의했고 66페이지에 걸친 행정명령을 발의했고, 그게 떨어지면서 바로 우리나라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 걸리죠. 그래서 행정명령 안에 들어있는 규제들이 뭐냐, 빨리 각 부서별로 다 찾아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다 찾아라. 미국이 행정명령을 규제했는데 우리나라 행정부서하고 밑에 있는 정부 추천기관이 비상이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따라가야 되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서두가 길었지만 30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 처음에 나왔을 때 모든 강사들이 꼭 한마디씩 했던 장표입니다. 표입니다. 이런 기술이 없었다. 이전에 이런 뭐 치킨이 없었다 비슷한 건데, 그 딱 5일 만에 100만 명, 2달 만에 1억 명.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사용자 확보를 유사일에 이렇게 빨리 했던 적이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서비스들이 따라갔고, 뭐 아수겁, 리튼 뭐 이런 데서 AI 포털처럼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이제 오리지널로서 챗GPT가 여전히 이제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유료 사용자도 있었죠. 한 달에 20불씩 내고 쓰는 저처럼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쓰는 거죠. 그런데 이 2달쯤 됐을 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챗GPT 써보니까 이제 검색 엔진 필요 없어. 뭐 검색해서 그 뒤져서 읽어본 다음에 결론 낼 거 아니고 얘가 다 학습해가지고 결론 내주는데 검색 엔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서 야, 오픈AI라는 스타트업 하나에 구글이 휘청되겠네. 이제 구글 망했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사실 구글도 처음에는 챗GPT 나왔을 때는 비상이었지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다가 딱 1억 명 넘어가는 시점 2달째 파이낸셜 타임즈가 인터뷰를 합니다. 정말 기술 책임자가 그 구글의 위에가 알파벳이죠. 알파벳 그룹인데,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구글은 챗GPT보다 훨씬 더 강력한 AI가 있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얘는 윤리적, 사회적, 윤리적인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위험을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좋은데 없앨 수는 없고, 태생적으로 없앨 수 없는데, 그러면 사람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글에서는 아직까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다. 못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출시할 수 없다. 이게 1월 26일자 파이낸셜 타임즈의 인터뷰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기술도 뭐 챗GPT보다 자기들이 훨씬 뛰어나대요. 진짜 뛰어난지 봤더니 지금 뭐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날 이렇게 발표했던 장표입니다. 앞에 G라고 붙어 있는 게 구글 거 프로덕트, 당시 람다2, 팜2, T5고, 그다음에 챗GPT에 대해서 7가지 기준으로 했습니다. 뭐 이제 리즈닝, 추론, 지식, 대화, 창의성, 인격성, 스토리텔링, 공감 능력 했는데 7개 중에서 4개가 람다2가 훨씬 앞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회사 기업의 도덕성, 이렇게 무책임하게 발표할 수 없다. 이제 사실 그 인터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챗GPT를 발표한 오픈AI는 아무 대책도 없이 발표한 거죠. 뭐 그들이 대책을 가지고 발표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 뒷단에 이 제프리 힌튼이 있습니다. 제프리 힌튼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AI 공부하신 분 아시겠지만 백워드 프로퍼게이션, 역전파의 유명한 논문을 쓰셨던 분이고, 딥러닝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보편화시켰던 분이셔서 보통 딥러닝의 창시자, AI의 대부. 그래서 이분이 만든 회사를 구글이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토론토 대학 교수님인데 10년 전에 샀고요. 사는 바람에 이분이 구글 부사장이 됐죠. 그래서 최근까지 이제 10년 가량 부사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구글 안에서 구글이 되게 기술의 도덕성이나 책임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구글의 모토가 Don't be evil입니다. 사악해지지 말자. 이게 코드 오브 컨덕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표가 나가고 나서, 이 인터뷰 끝나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챗GPT 같은 기술이 없어서 맨날 검색 시장 잠식당한다는 이상한 소리 들어도 뭐 꾹꾹 참아도 어쩔 수 없는데 보니까 장표 보니까 참 챗GPT보다 더 뛰어나네. 더 뛰어나고 또 오리지널이잖아요. 챗GPT의 T에 대한 트랜스포머라는 걸 처음 만든 게 구글입니다. 2017년에. 원조집이고 더 뛰어난데 뭐 발표를 안 해? 그러면 뭐 오픈 AI는 대책이 있어? 뭐 이러면서 제일 부글부글 끓었던 사람들이 주주입니다. 주주 그다음에 경영진에서 결국은 발표를 시킵니다. 1월 26일자 인터뷰 끝나고 나서 딱 열흘 만에 발표를 하는데 그 논리가 이겁니다. 검색 엔진의 세계 1등은 연초에 구글입니다. 아시겠지만 92.9%의 마켓 슈어를 가지고 있고요.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인데 3%밖에 안 됩니다. 3%.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철거했지만 야후, 얀덱스, 뭐 바이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2.9%인데 이게 그 검색 엔진의 수익 모델은 광고 시장이거든요. 광고를 통해서 먹고 삽니다. 뭐 검색 엔진 했다고 회비내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 1%가 줄어들면 광고 시장에 잃어버린 돈이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5천억입니다. 2조 5천억. 그러니까 매일매일 챗GPT를 쓰면서 사람들이 이제 검색 엔진 죽었네, 이제 검색 엔진 안 쓰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안 쓸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주주나 경영진이 바라볼 때는 속이 바짝바짝 타는 거죠. 오늘 1% 떨어졌네, 뭐 내일 2% 떨어졌네. 그러면 하루 이틀 사이에 막 몇 조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술의 책임성을 강조했던 엔지니어들이 이제 마이너 그룹으로 전락을 하고, 그래서 결국 2월 8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구글이 바드를 발표합니다. 딱 열흘 만에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했으면 2등이잖아요. 2등이면 1등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늦게 출발했고 또 장표를 보니까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래서 작전을 썼습니다. 어떻게 작전을 썼냐면 챗GPT가 2021년 9월까지 학습을 했다고 하니까 그 뒤에 걸 물어보자. 그 뒤에 걸 물어보면은 분명히 챗GPT는 뭐 저는 며칠 언제까지 할 수밖에 없어서 그건 모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테니까 바드가 딱 대답을 하면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2등으로 출발했지만 1등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이제 은퇴했죠. 이제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으로. 그 대신에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망원경이 런칭이 됐는데,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2021년 12월에 찍었던 사진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9살짜리인데 설명을 해줘. 그랬더니 뭐 태양계에 관한 최초의 사진을 찍었고 막 다 설명을 해줬는데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챗GPT는 대답 못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랬죠. 근데 불과 몇 시간이 안 돼서 나사에 있는 한 직원이 저거 거짓말이래요. 나사 안에 지금 바드가 말했던 그 사진이 벌써 15년 전에 존재하는데 무슨 세계 최초냐. 그날 구글하고 알파벳 주식이 10% 이상 빠졌습니다. 10% 대폭락, 거의 10%가 한 250조 원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사이드 브레이크 걸렸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챗GPT의 회사 오픈 AI하고 그 뒤에서 이제 돈을 대줬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GPT-4 발표하고 오피스에다가 AI 접목시키겠다고 하고 막 발표를 합니다. 그 사이에 특이한 편지가 하나 떠오릅니다. 여기 퓨처 오브 라이프라고 해서 3월 22일자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AI 초거대 AI에 관한 연구를 6개월간 중단하자라는 공개 서원이 하나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다 서명을 했고요. 현재까지는 3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는데, 이 FLI라는 단체는 일론 머스크가 세운 단체입니다. 사실 오픈 AI도 일론 머스크가 세웠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참 대단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6개월간 중단하자 그러면 3월 22일에 발표했으면 9월 22일까지 추산 중단하고, 뭐 중단하고 뭘 하냐면 이거죠. 뭔가 규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좀 만들자 이런 거였는데, 뭐 구글 입장에서 그럴 입장이 아니죠. 계속 이제 밑에 파운데이션 모델도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해서 또 한글과 일본어 오픈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프리 힌튼이 5월달에 사표를 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할 때 주도했던 본인의 의견이 이제 안 먹힌 거죠. 챗GPT하고의 싸움에 이제 바드가 끼어 들어간 거고, 아까 말했듯이 사회적 윤리적인 위험이 굉장히 많은데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이 마케팅 논리에 의해서 그냥 같이 따라서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표를 냅니다.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글로벌한 경쟁에 제일 앞단에 서 있는 오픈 AI의 대표이사 샘 알트만이 전격 해임을 당합니다. 18일 날. 근데 그 해임을 시켰던 6명의 이사가 뭐 2명 빼면 이제 4명의 이사인데,
4명의 이사 중에 주도했던 사람이 일리아 수츠케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쪽이 제프리 힌튼이고요. 왼쪽이 율리아 수츠케바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모든 논문에 항상 같이 나오는 제자입니다. AI를 바라보는 시각도 똑같습니다. AI는 특히 범용 AI는 그냥 규제하지 않고 아무 안전성 없이 하면은 결국 인류를 배반할 거다. 그렇게 되면 AI가 인류의 마지막 기술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율리아 수츠케바를 비롯해서 거기 헨리 세 분이서 굉장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원래 오픈 AI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비영리. 안전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투자해서 만들었고요. 그 논조를 지킬 수 있는 이사 6명을 데려왔어요. 거기에 이제 일리아 수츠케바를 비롯해서 다 있었는데 그 6명은 무슨 회사의 대표도 아니고 뭐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통 독립이사라고 부릅니다. 독립이사. 아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오픈 AI의 취지를 잘 이행할 수 있는 이사죠. 원래 이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 세우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비영리다 보니까 그래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제안을 합니다. 2017년인가 18년에 내가 사장을 할 테니까 사업을 쫙 구상을 했는데 그 일론 머스크를 6명이 잘라버립니다. 그냥 나가라고. 당신 여기 개입하지 말라고. 야 이거 그래서 뒤에 읽어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되게 싫어합니다. 자기가 돈 내서 세운 비영리 단체인데 자기가 뭐 해보지 했더니 6명이 탁 잘라버렸죠. 그래서 지금 샘 알트만 자르는 거는 이분 이사들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범용 AI로 포커싱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한 AI의 기술을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샘 알트만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자꾸 이제 이사회하고서 협의를 하지 않고 최근에 뭐 GPTS, 그다음에 터보, 그다음에 뭐 큐스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막 터트리니까 이사들이 이사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대표 이사 바꿔야지. 그래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 750명 가운데 700명이 사표 내겠다고 하고 그 내는 사람들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다 받겠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역전이 돼 버렸죠. 그래서 이사들이 이제 그만두고 다시 5일 만에 복귀가 됐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위험하답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처음부터 컨트롤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이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경영권 이제 이사로서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혹시 그 티타임즈라는 유튜브에 보면 제가 그 인터뷰를 한 게 최근에 며칠 사이 실렸거든요. 요 뒷단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티타임즈, 티타임즈는 제 채널 아닙니다. 그냥 제가 게스트로 나가서 한번 했던 건데 요 뒷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얘는 헛소리 합니다. 태생상 헛소리 합니다. 99%의 정확한 데이터하고 1%의 근거 없는 데이터, 이게 좀 과장이지만 어떤 때는 뭐 100%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얀루쿤이라고 똑같이 이 딥러닝의 대가인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얘는 그냥 태생적으로 할루신을 못 피한다. 상식을 기반으로 한 추론모신하고 엮이지 않으면 얘는 계속적으로 헛소리 할 거다.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이 헛소리는 굉장히 위험하죠. 뭐 근거도 없는 레퍼런스 막 만들어내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 막 하기 시작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냥 보면 진짜 같아요. 두 번째, 타루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GPT 3.5, GPT 4.0은 원래 4.0이 아닙니다. 지금 GPT-5를 연구하고 있는데 GPT-5가 원래 4에 해당되는 거고요. 3.5에서 불과 몇 달 만에 올린 4는 이게 몇 달 만에 올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돈 받는 사람들한테 유료 사용자들한테 차별화를 주려고 그냥 4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가지 서비스에서 하는 거고 결국은 4나 3.5나 GPT 터보에서도 3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이제 가스라이팅도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상한 정보, 특히 아주 똑똑한 나쁜 사람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다 가져가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벌어질 겁니다. 해킹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킹이 아니고 사실 사고라고 그랬는데 이걸 고쳤는데 이제 오픈 소스를 써서 하는 바람에 대화창이 막 섞인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지금 버그 헌팅을 합니다. 버그 헌팅을 해서 4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챗GPT를 해킹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해킹해서 성공하면 돈을 줍니다. 200불에서부터 2만 불까지.
그래서 이게 3개월짜리 프로젝트였으면 7월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제가 11월 20일자에 보니까 55개의 취약점에 대해서 상금을 지불했고요. 최근 3주 동안에 지불했던 상금 액수가 4,500불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뒤에 가면 다음 2개는 버그가 아닙니다. 상금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써놓은 2개가 있습니다. 탈옥은 버그가 아닙니다. 얘는 태생적인 약점입니다. 두 번째 할루시네이션, 이거 버그 아닙니다. 할루시네이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완전하지 않은데 AI가 완전하겠느냐 했던 부분입니다. 그거 외에도 저작권 침해나 표절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리스트를 1년 동안 계속 추적을 했는데 20 몇 가지가 되는데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법이 나옵니다. 법이 나와서 유럽연합에서 원래 AI 법을 몇 년 전에 제안했는데 챗GPT 때문에 의회가 이번 6월 달에 통과하면서 챗GPT와 관련된 수정안을 몽땅 집어넣습니다. 몽땅 집어넣었던 항목이 이겁니다. 이 생성형 AI는 고위험 AI다. 얘는 무조건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만약 유럽에 진출하려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AI로 생성한 글과 그림은 AI로 생성했다는 꼬리표를 반드시 달아라. 그 다음에 AI를 가지고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글과 그림에 관해서 이게 AI가 만든 글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는 도구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을 어떻게 했는지 요약을 발표해라. 목을 콱 조였죠. 이러니까 이제 샘 알트만이 유럽 시장 포기하겠다. 이 정도면 우리 유로 만들어간다. 막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이제 이 A 커미트먼트를 거쳐서 법이 나오는데 유럽하고 거의 같습니다. 왜 거의 같냐면 제가 약간 히든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G7 히로시마에서도 똑같은 논의를 했는데요. 자꾸 앞으로 가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OECD 산하에 지파이라는 이제 여기 있죠. 지파이라고 그래서 글로벌 파트너십 온 AI라는 연구 단체인데 저도 여기 이제 국가가 한 3년간 임명해서 올해부터 3년간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저 데이터를 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지난번 회의 때 무슨 이야기했냐면 그냥 이 법안에는 없는데 갑자기 이런 툴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이미 EU한테 이야기했고 백악관의 이야기를 다 해서 다 수용을 받았다. 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EU하고 백악관하고 규제를 같이 하느냐 그랬더니 현재로서는 같이 맞추고 있대요. 같이 맞추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최근에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고요. 지금 국회에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본법이라서 올라가 있고 제가 몇 개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이제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 반대했냐면 유럽연합과에 비해서 너무 느슨하다는 거예요. 유럽연합에는 이건 AI를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것도 명시했는데 우리는 그 금지 조항도 없고 다 그냥 위험성 테스트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철수 의원실에서 유럽연합 법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또 추가로 올린 게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합의해서 만든 거에서 바로 통과할 줄 알았는데 지금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4월 총선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가끔씩은 국회의원분들도 법안 통과가 실적이라서 본인들 임기 마지막 날에 갑자기 열어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뭐 그거 기대가 하나 있긴 하지만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규제는 피할 수 없어요. 원래 이제 제가 강의할 때 개발자나 사업자 할 때는 굉장히 이게 껄끄럽습니다. 규제라는 게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기술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앞서서 규제를 왜 하느냐 그랬는데 뭐 지금 글로벌 트렌드는 뭐냐면 EU나 미국이 이미 규제를 마련했고요. 규제를 주도합니다. 아까 이제 꼬리표를 달으라고 그랬는데 이번 행정명령에 뭐가 있냐면 워터마킹을 집어넣으라고 돼 있어요. 워터마킹을. 그러니까 꼬리표는 뗄 수 있으니까 워터마킹을 집어넣어라. 그 워터마킹은 미국 정부에서 만들어주겠다. 상무성에서. 야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요? 다 컨트롤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활성이 됐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따라가야만 이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우리도 글로벌 수준에 맞춰서 최소화시켜서 법을 만들고 그래야 기업에 있어서 불투명성이 사라지니까 대신에 유예 기간을 좀 길게 잡자. 유럽연합은 그레이스 피어리드라고 해서 유예 기간을 2년을 잡았습니다. 2년.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한 3년은 잡아야 된다. 그 전까지는 자율
이라든지 시범 사업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증을 받거나 통과한 그 AI 서비스나 프로덕트는 EU나 미국을 거기서 다시 검사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소위 말해서 이 규제가 스탠더드, 그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원래 GDPR도 한번 떨어졌다가 우리가 다시 적정성 통과가 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빨리 글로벌하게 스탠더드를 맞춰줘서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인증을 받는다든지 어떤 규제를 맞추면 그건 유럽 연합은 그냥 바이패스, 그다음에 미국도 바이패스 이렇게 해줘야만 기업이 살 수 있다. 이제 이것까지 제가 정부에 지난주에 건의한 상태고요. 현재 챗GPT 때문에 결국은 규제가 가시화돼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